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순회 경선. 오늘은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하고 2차 선거인단도 과반을 가져가며 본선 직행이 유력해졌습니다. 야당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며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며 뻔뻔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 대행업자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합법적 돈거래였으며 박 전 특검과 관계없는 돈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군부대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암벽으로 오르던 남성 2명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지역 경선과 함께 2차 슈퍼위크에서도 예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로 압승을 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가 얻은 경선 누적 득표율도 54.9%로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이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최종 후보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윤세영 기자. 네, 저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경선 결과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첫 수도권 경선인 인천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4.88%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갈 길이 먼 이낙연 후보는 35.45%로 2위에 그쳤습니다. 3위는 추미애, 4위는 박용진 후보 순입니다. 오늘 경선에선 인천 지역뿐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은 49만여 명의 국민선거인단 투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58.17%로 과반을 기록해 이낙연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4.9%를 유지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누적 표차는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 서울 경기 경선과 3차 슈퍼위크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낙연 후보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각 후보들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재명 후보는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둔 데 대해선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싸우는 데 대한 국민들의 격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청렴한지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증명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뜻도 헤아리고 있다며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죠. 야당 주자들은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등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후보직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증거를 아예 인멸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지 이래가지고 어디 이게 정상적인 그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야당 주자들도 대장동 의혹 키맨인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고 이재명 후보는 비리 덩어리입니다. 유동규 뒤에는 이재명이가 바로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그런 증거가 발견되면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사퇴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은폐 공범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공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을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자신의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는 2015년 미래를 예측해 이익을 주고 대비했겠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가 조급한 것 같다며 할 말은 특검에 가서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당은 11개 지역 순회 경선 가운데 오늘 인천까지 9곳에서 경선을 마치면서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부 장영욱 기자와 함께 오늘 경선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승부가 사실상 결정이 됐다,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 총 선거인단 수는 216만여 명입니다. 오늘까지 누적 투표율이 65.96%인데 이 정도 투표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과반인 총 71만 표 정도를 얻으면 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로 선출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서울과 경기 3차 국민 선거인단까지 총 61만 명 정도의 이 선거인단만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가운데 이 16만 명 정도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승리로 이 대선 본선 직행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언급한 것처럼 이제 남은 지역이 서울과 경기인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현직 지사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측은 이 수도권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의혹에 따른 이 파장을 주시하면서 막판 대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 과반을 실패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려면 이 지금까지 투표율이 유지되고 또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지금까지와 비슷한 득표율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남은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한 50%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이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극적인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셈이 될 텐데 본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일찌감치 대선 본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이 민주당 경선장에서는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각 후보 지지자별로 이 층이나 구획을 나눠서 참석하도록 했고 또 경찰 수십 명도 배치됐을 정도로 이 갈등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보통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 맞상대였던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도 이런 관행이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에 8명 후보 가운데 이제 4명 후보로 압축되는 그런 행사를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가 8명인데 이 중에 4명으로 이 추리는 2차 컷오프가 닷새 후인 8일에 진행됩니다. 이 1차 컷오프 때는 당원 여론조사의 비중이 20%였는데 이번 2차 컷오프 때는 이게 30%로 높아집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집을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경쟁 주자들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 윤석열, 홍준표, 이강과 유승민 1중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차 컷오프 때와 같이 이번에도 이 득표 순위는 공개되지 않지만 과연 누가 4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혁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영장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오늘 밤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80분가량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와 뇌물 협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가능성 등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창밖으로 던졌다던 휴대폰을
이미 2주 전에 휴대폰을 또 교체한 데 대해서도 기자들 전화가 많이 와 바꿨을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부하 직원도 오늘 소환 조사를 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화천대유 측의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함께 화천대유 돈 11억 원가량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입국 시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엔 경제범죄 형사부 외에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합류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의 돈의 흐름 규명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곳곳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여럿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대장동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수상한 법인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1,007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지만 5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남 변호사는 곳곳에 정체불명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급자였던 이모 씨를 동원해 지난해 말 통신 판매 업체를 만들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유원홀딩스와 전화번호가 같았습니다. 본점 주소지는 남 변호사 소유인 NSJ 에셋과 겹칩니다. 천화동인 4호가 입주한 건물 소유지인 한 부동산 개발 업체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모 회계사의 친동생과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의 부인이 공동 대표였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모 회계사도 식품회사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로는 정 회계사 아내가 등재돼 있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였습니다. 하는데 관리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 관리실이 없어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흐름과 이들 법인과의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분양대행사로 건너간 100억 원은 다시 건설업체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돈 거래라며 박 전 특검과의 관련성도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의 부동산 사업 용역업체인 D사.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 5개 단지 분양 대행을 맡았던 회사인데 대표이사인 이모 씨가 5년 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지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관계로 확인돼 연관성을 놓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TV조선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만배 씨가 준 100억 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 이 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 전 특검과도 관계없는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회사로부터 빌린 473억 원에 대해 운영비였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받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박 전 특검도 분양업자 이모 씨와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일했을 당시 고문료를 받았을 뿐 이번 돈 거래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의심 거래를 통보받고도 5달 동안 내사만 진행해 논란이 됐었죠. 최근 4년 새 경찰이 FIU로부터 넘겨받은 이상 거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여다봤더니 정식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건
5건 중 한 건꼴에 불과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심 거래는 모두 1,812건. 금융회사가 보고한 하루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를 경찰에 넘긴 건데 정식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건수는 395건이었습니다. FIU가 넘긴 의심거래 5건 중 1건만 검찰에 송치되고 4건은 경찰이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가 끝난 셈입니다. 경찰이 FIU로부터 화천대유 의심거래를 통보받은 것도 지난 4월. 하지만 경찰은 5달가량 내사만 진행해오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한 뒤에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 정보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의 경우 조사 결과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만 송치하는 것이라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겸허히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기준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천의 한 군부대에서는 40명이 넘는 대규모 돌파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례 연휴 기간과 단풍 시즌까지 겹쳐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입니다. 지난 1일 30대 A 중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달 말 휴가 복귀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확진자의 89%에 달하는 41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분만 약간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밤에 응급으로 배송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좋으신 선이라고 얘기는 하네요.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수는 20명으로 늘었고 송파구의 한 직장에서도 13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6명으로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로 7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2차례 연휴 기간 중 이동 확대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앞선 사례 같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예약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미국 제약사 머크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살 이하 소아청소년 접종 예약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16살과 17살은 5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한 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60살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예약도 모레 시작됩니다. 임산부는 금요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외국인 소아 청소년을 포함하는 1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계속하여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가운데 나머지 접종 대상인 12살에서 15살 사전 예약은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연말 출시될 먹는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머크사에서 사망률 감소와 변이 효과 등 중간 임상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3만 8천 명분 선구매를 위해 예산 16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인당 9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라 예방접종 위주의 방역 정책은 유지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설악산에서 암벽으로 오르던 남성 2명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날 좋은 가을에 산행 가는 분들 많으신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악사고 10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과 절벽 사이에 소방 헬기가 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장비를 이용해 들것에 실린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강원 인제군 설악산 용화장성에서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암벽을 오르다 추락했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졌나 봐요. 추락했나 봐요. 그 용화장성이 그런 돌산 돌로 된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암벽과 절벽이 많아 국립공원공단이 출입을 금지한 곳입니다. 사고 이렇게 해서 났으니까 가지 마라 이러마다. 그래서 보면 오늘도 가신 분들도 인지를 하고 사실은 가시거든요. 어제 설악산 옥녀봉 인근에서는 50대 여성이 발목이 부러져 구조되는 등 연휴를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36%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산행이 금지된 곳에 등반은 피하고 몸 상태를 확인해 체력을 고려한 산행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119 신고액 설치와 등산로 위치 표지판 번호를 확인하면 빠른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다루입니다. 조선 왕릉 앞에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일부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장릉 앞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는 심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한 건데요. 그런데 정작 유네스코에 보고할 때는 장릉 주변에 불법 건축물은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장릉 450m 거리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건 지난 7월. 건설사가 문화재 보존지역 500m 내 건축에 필요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중단됐었어요, 이거요. 우리 인력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인력도 안 들어갔을 때 알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화재청은 2달 전 유네스코에 낸 보고서엔 장릉 주변에 불법 건축 행위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불법 공사 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네요. 아파트 건축이 불법이라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엔에는 허위로 보고한 셈인데 향후 국내 조치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는 세계유산과 의견이 있어서 하지만 최근 법원까지 건설사들이 낸 공사 중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아파트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문화재청이 아파트 40개 동이 올라가도록 손 놓고 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도 논란입니다. 5월 14일에 저희가 다른 건으로 김포성 주변에 현실 조사를 나갔다가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에 허위 보고까지 더해 장릉 세계문화유산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장릉만 보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탓에 새 아파트 입주를 꿈꾼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주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준다는 약속이 있을 거고.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가 청년층에서 급증한 사실이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청년들이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38조 원을 넘었는데 이 기세라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재아 기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주식에 투자해온 30대 직장인 최모 씨. 인버스 ETF를 조금 하다가 이게 코로나 때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그걸로 돈을 좀 벌었다가 그게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법만큼을 다시 잃고 올 들어선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집값이 다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정말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최 씨처럼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투 현상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의 증권사 신용대출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3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새로 개설된 젊은 층의 증권 계좌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신용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찬 증권사도 속출하는 상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의 자체적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투자되어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데다 최근 들어 주가도 크게 오르내려 손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국내 고가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우리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사이 중국이나 미국 국적의 큰손들은 자국에서 마련한 돈으로 자유롭게 한국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겁니다. 역차별 논란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박상현 기자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맞췄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408제곱미터, 시가 89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올해 3월 한 중국인이 사들여 화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값 89억 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는데 내고기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에서는 15억 원 이상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중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규제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제한된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출이 나와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 있죠.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사? 대출 나오는 거 10억 이하. 근데 그건 사는 거죠. 지난해에는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미국 교포와 아파트 8채를 매수해 임대업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막겠다며 대출을 조이는 사이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고 있던 겁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7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5,6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2,700건이 넘었는데 중국인이 7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도 매년 늘어 5년 새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한 캐나다는 외국인 취득세율을 15에서 20%로 높였고 홍콩, 싱가포르도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영토 확장이 계속될 경우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국인의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 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요. 2주택부터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게. 땅값, 집값 잡자고 정부가 규제에만 몰두하는 사이 오히려 우리 국민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측근의 조건입니다. 네, 측근의 조건 어떤 얘기죠? 네, 이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사장은 측근에 끼지 못한다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던지 아니면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 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측근의 조건을 설명한 겁니다.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 부실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 김 전 대변인 역시 갭 투자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측근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또 역시 분명히 밝힌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유 전 사장과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의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이라는 말의 개념이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최 기자가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력이랄지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판에 들어섰고요. 당선이 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또 재선이 된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채용이 됐습니다. 네. 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죠. 이 과거 일부 언론에서는 유 전 사장 등을 성남 3인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빗대서 정진상 부실장은 관우, 김남준 대변인을 제갈공명, 그리고 유 전 사장은 장비의 비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용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 역시 이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유 전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박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 전 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영화 사업 하기는 예산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퇴직해버렸는데 중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저 마지막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유동규 씨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측근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부각하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 보이죠. 이 후보가 어제 부울경 경선 이후에도 영화 사업 예산 편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퇴직을 했고 최근 의혹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터무니없는 꼬리 자르기에 코웃음이 난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측근의 조건의 느낌표는 설계자의 무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특정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실수였든 실패였든 제대로 된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의겸, 윤석열의 사과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목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예, 이 김 의원이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경위를 놓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였는지 먼저 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을 해요. 그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윤기중 씨 자신의 부친으로서 예. 독립생계가 아닌 예. 공동생계로서.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핵심 근거가 하루 만에 허위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부친인 윤기중 교수께 사과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사과를 빨리 하긴 했네요. 네, 그런데 이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이 윤 후보 부친의 주택과 관련해서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서대문구가 지역구인 우 의원은요, 연희동에 20년 살았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 어느 부동산에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오지도 않은 매물을 어떻게 알고 거래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기자,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 거래를 한 당사자인 김만배 씨 누나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김 씨는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던 해당 부동산에 여러 번 갔고 또 여러 물건을 봤는데 급매물로 나온 게 있다면서 해당 주택을 소개받았다며 중개를 받은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개를 했다는 공인중개사 역시 있었습니다. 큰 죄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찾는다. 조용하고 기가 치기였고 마당이 이쁘고. 물론 이제 김만배 씨 누나와 공인중개사 얘기이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저렇게 말한 근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오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다 이렇게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해당 부동산은 문을 닫은 상태다. 현재 문을 닫았고 나머지 부동산에는 매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인 간의 거래 이후에 계약서 작성만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 윤석열의 사과의 느낌표는 징벌적 손배제 강행하더니로 하겠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이 사과한 이 해당 발언은 아직 방송사 온라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했던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이 퍼뜨린 가짜뉴스에는 말뿐인 사과에 그쳤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돌아간 듯 낮 동안 다소 더웠죠. 종일 맑고 푸른 하늘과도 함께 했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수도권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영동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0도로 출발해 낮에도 24도 선에 머물겠지만 전주와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로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가을에는 잦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요일에는 충북과 경북 곳곳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세계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83개국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찍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한 외신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견주며 정말 끝내준다고 평가하는 등 외신들의 극찬도 이어집니다. 물씬주의와 극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현대인의 삶을 통찰한 감독의 연출이 경이롭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다시 한번 뿌듯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한편으로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장동 의혹에서 몇 명이 챙겼다는 돈의 액수를 계속 듣고 있자니 그렇습니다. 목숨 내놓고 얻은 오징어 게임 속 456억의 우승 상금이 되레 많은 게 아닌 것 같은 현실 괴리마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